예,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14장 환율과 외환시장입니다. 환율과 외환시장 14장 350페이지. 환율의 정의가 나와 있는데 가볍게 좀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환율의 정의 두 번째 단락에 외국 통화와 국내 통화의 교환 비율, 이게 명목 환율이죠. 명목 환율은 외국 통화와 국내 통화의 교환 비율이고, 실질 환율은요? 실질 환율은 국내 재화와 외국 재화의 교환 비율이죠. 실질 환율은. 그래서 이게는 명목 환율을 의미하고, 환율은 외국 화폐 한 단위와 교환되는 자국 화폐의 양이다. 이게 보통 그랬는데요. 이걸 자국 통화 표시 환율이라고 부릅니다. 앞에 써놓고, 환율은 자국 통화 표시 환율과 외화 표시 환율이 있는데, 외국 통화 한 단위와 자국 통화가 얼마가 교환되냐, 이것은 자국 통화 표시 환율이에요. 이렇게 $1 환율 이렇게 표시하고, 또는 $N 환율, 혹은 여기 보면 분자의 원에다 동그라미, 항상 자국 통화를 분자에다 씁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는 $1 이렇게 표시를 하고, 거기 일본의 엔화의 환율 그랬는데요. 1N 환율, 이건 어디서 표시해요? 한국에서 자국 통화 표시 1N. 그래서 원의 분자의 동그라미. 예를 들어서 달러화의 환율이 1000이다. 그러면 1달러를 구입하는데 1000원을 지불해야 함을 의미하고, 물론 그렇죠. 일본 엔화 환율이 10이라면 일본 화폐 N을 1N을 구입하는데 10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다 자국 통화 표시 환율이에요. 환율은 외국 화폐의 가격이다 밑줄. 환율 E는 쉽게 말하면 이 환율 E는 이렇게 쓸 수 있다. 환율은 외국 화폐의 가격이다. 외국 화폐를 예를 들어 달러라 그러면 요 달러의 가격이고, 예를 들어서 이게 유로화라면 유로화의 가격이고, 위안화라면 위안화의 가격이다 이것이에요. 위안화의 가격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환율이 상승한다는 것은 달러 가격이 상승한다 그런 의미고, 외화 표시 가격, 환율이 상승한다는 것은 유로화 가격이 상승한다는 그런 의미고, 환율이 상승한다는 것은 위안화 가격이 상승한다 이런 의미예요. 우리나라 입장에서요. 그래서 항상 이 환율은 자국의 통화 표시 환율이다 이 말이에요. 자국 통화 표시 환율이기 때문에 환율이 상승한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1 환율이 상승한다 이런 의미고, 환율이 상승한다는 것은 유로화 환율이 상승한다 이런 의미고, 같은 표현이에요. 다 환율이 상승한다는 것은 여기 위안화 환율이 상승한다 이런 표현이라고. 그래서 환율은 외화 표시, 외환의 가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달러의 돈값이다, 유로화의 돈값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환율 상승은 말 그대로 환율 상승은 달러 가치 상승. 거기 외국 화폐 가치가 올라가고 우리 화폐 가치는 떨어진 것을 의미한다. 환율 상승은 우리나라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영어로는 depreciation 혹은 devaluation 이렇게 부르고, 환율 하락은 반대로 appreciation, revaluation 이렇게 부른다. 고정환율 제도이다 밑줄. 고정환율 제도는 기본적으로 정부 정책에 의해서 환율이 인위적으로 변동한다. 이게 환율이 변동한다 그러니까 무슨 변동환율 제도냐 이런 생각할 텐데요. 그게 아니라 정부가 정책적으로 환율을 고정시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고정환율 제도 끌어내서 두 가지예요. 하나는 중앙은행의 환율 고정의 법적 의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정환율 제도라는 것은 한국은행, 이 중앙은행이 환율 고정의 법적 의무를 갖고 있고, 이걸 대외에 공표하고 있어. 우리나라는 환율 고정환율 제도를 쓴다 이렇게. 두 번째는 2번, 환율 고정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쓰냐면 통화 정책을 씁니다. 왜? 중앙은행은 화폐를 발행하기 때문에 통화정책 수단을 통해서 환율을 고정시켜요. 세 번째는 그래서 통화정책의 자율성이 전혀 없어. 통화정책의 독립성이 전혀 없어. 자율성, 독립성이 없다는 것은
통화 정책을 환율 고정 이외의 다른 정책 목표에 배정을 못한다는 거예요. 다른 정책 목표는 어떤 목표가 있죠? 경기를 부양시킨다거나 실업 문제를 해결한다거나 뭐 이런 목표에 배정을 못한다 이것이에요. 이게 고정환율 제도화에서 통화정책의 무력성 명제라고 그래. 어떤 모형을 가져와도 고정환율 제도화에서는 통화정책 효과가 없습니다. 이걸 나중에 이제 유럽의 재정 위기의 원인을 여기서 찾기도 해요. 유럽의 재정 위기가 왜 왔냐? 통화 정책을 쓸 수 없었기 때문에 재정에 너무나 호소해서 그렇다. 통화 정책을 왜 쓸 수 없었는데 유로화라는 단일 통화에 가입했기 때문에 고정환율 제도를 채택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예요. 나중에 뒤에서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불가능성 정리를. 자, 그래서 고정환율 제도는 그냥 환율이 시장에서 고정되어 있다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중앙은행이 법적 의무를 갖고 통화정책 수단을 가지고 고정을 시킨다. 그래서 평가절하는 자국통화 가치를 평가절하 밑줄 긋고요. 자국통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약세로 유지하는 정책이에요. 평가절하는 뭐라고요? 정부 정책입니다. 인위적으로 약세를 유지하는 정책이다. 그래서 고정환율 제도에서는 평가절하, 평가절상이라는 이런 용어를 쓰고요. 변동환율 제도에서는 환율 상승, 환율 하락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시장에서 자유롭게 움직여요. 변동환율 제도는. 환율은 상대적이 있기 때문에 자국 화폐 가치 올라가면 외국 화폐 가치는 뭐 하락한다 뭐 이런 당연한 거고. 그 다음부터 여러분 좀 중요한데요. 외국 화폐로 표시된 수입제 가격이다 동그라미. 수입제 가격. 외국 화폐로 표시된 괄호를 치면 이 수입제품의 가격은 환율을 통해서 국내 화폐로 전환이 된다. 미국에서 수입하는 재화의 원화 표시 가격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거기 PW, P1, W가 아니라 원화 표시, 자국 통화 표시 가격, 그 상첨자는요 미국 제품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하첨자는 원화 표시 가격, 달러 표시 가격 이거예요. 그래서 미국 제품의 원화 표시 가격, 이게 조금 복잡하니까요. 그냥 그 옆에다가 P equal EP 이렇게 써봐요. P equal EP. 그래서 P equal 항상 EP 스타인데, 요 EP 스타인데, 이거를 원화 표시 가격이고 이게 달러 표시 지금 가격이란 말이죠. 요렇게만 좀 씁시다. 그렇게만 옆에다 써놔. 그래서 원화 표시, 자국 통화 표시 가격은 요 달러 표시 가격에다가 환율을 곱한 형태가 된단 말이지. 그래서 미국에서 예컨대 환율이 1대 1000이고 환율이 예를 들어서 1000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나요? 환율이 1000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환율이 1000이고 미국의 달러의 제품 가격이 예컨대 2만 불이다. 2만 불. 그러면 1000에다가 2만 불을 곱하면 한국 자국통화 표시로 하면 여기가 2천만 원이 된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PW equal EP P1 원화 표시 가격은 환율에다가 달러 표시 가격을 곱한 것이다. 그래서 수입제 가격은 그렇게 표시가 되고 예를 들어서 거기 밑줄 3만 달러짜리 미국산 자동차를 수입한다고 할 때 미국 달러의 환율이 1000이라면 이 자동차의 한국 내 가격은 3천만 원이 된다. 방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환율이 1100원으로 올라가면 요 환율 이거 올라가면 어떻게 돼? 요거 올라가면 자국 통화 표시 가격이 올라가고 수입제 가격은 비싸지고 이 말이에요. 환율이 올라가면 수입 제품의 국내 표시 가격은 올라가고 뭐 이 말입니다. 환율이 떨어지면 수입 제품의 국내 표시 가격은 떨어지고 이 말이에요. 그래서 환율 상승하면 수입 제품은 가격이 비싸지니까 수입이 적어지고 당연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반대로 환율이 900원으로 떨어지면 이 자동차의 한국 내 수입 가격은 이렇게 2,700만 원으로 떨어질 것이다. 이처럼 밑줄 그으세요. 환율이 올라가면 수입 제품의 국내 가격 올라가고 환율이 내려가면 수입 제품의 국내 가격 떨어진다. 당연히 알 거예요. 밑줄 그어놓고 그 다음에 한국 제품
한국 제품의 달러 표시 가격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거기다 동그라미하고 수출 제품 가격 이렇게 써놔. 수출 제품 가격. 이 수출 제품 가격은 다음과 같이 계산이 된다. 그리고 상첨자 K는 한국 제품이고요. 거기에 이제 달러 표시, 원화 표시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옆에다가 P 이퀄 2분의 P 이렇게 써놔. 원래는 환율은 요 P 이퀄 요 2분의 P 이퀄 2P 스타이기 때문에요. P 이퀄 2P 스타. 이거기 때문에 요게 국산이고요. 요게 달러가 되겠죠. P 이퀄 2P 스타. 그래서 이렇게만 써놔. 너무 뭐 첨자가 너무 많으니까 괜히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이 수출 제품의 가격은 요 수출 제품의 가격은 이렇게 평가를 한다. 계산한다. 아까 수입 제품의 가격은 이렇게 계산했는데 수출 제품의 가격은 이렇게 계산한다. 자, 그래서 거기 보면 똑같이 얘가 나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짜리 한국산 자동차를 수출한다고 하자. 환율이 1,000원이면 미국 내 가격인 2만 달러가 된다. 요게 2만 달러인데 왜 2만 달러가 된다고? 여기 2천만 원짜리를 1,000으로 나누니까. 이해되시죠? 그런데 환율이 900으로 떨어지면 미국 내 가격은 22,222달러로 올라가고 환율이 1,100으로 올라가면 미국 내 가격은 이렇게 떨어진다. 이처럼 이쪽 보세요. 이처럼 자, 환율이 올라가면 한국 수출제 외화 표시 가격은 내려가고 환율이 내려가면 한국 수출제 외화 표시 가격은 올라간다. 뭐 얘기죠? 환율이 올라가면 한국 수출 제품의 외화 표시 가격은 떨어지니까 수출이 잘 되겠죠. 그렇죠? 반대로는 환율이 떨어지면 어때? 요거는 올라가니까요. 달러 가격 올라가니까 외국 사람들이 뭐 많이 쓰겠어? 미국 사람들이? 별로 안 쓰겠죠? 한국 수출품을. 그렇죠? 다시 한번 환율이 상승하면 외국 수출품, 한국 수출품의 달러 표시 가격이 떨어지니까 환율이 상승했을 때 수출이 잘 되고 환율 상승했을 때 가격이 떨어지니까 수출은 잘 되고요. 요 한국 제품 가격이 떨어지니까 X 수출은 잘 되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반대로 환율이 떨어지면 요 달러 표시 가격이 올라가니까요. 수출은 안 되고 뭐 이런 식이라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게 평가절하죠. 평가절하를 하면 수출 제품의 달러 표시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외화 표시 수출품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출은 잘 되고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환율이 지금 상승하면 똑같이 해봅시다. 환율이 상승하면 수입 제품의 국내 통화 표시 가격이 비싸지기 때문에 수입은 작아지고 그렇죠? 요거 조금 있다가 이제 평가절하 정책에서 하게 되겠지만 요 내용을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익숙하게 여러분이 처음에 보면 기호가 좀 익숙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당연히 쉬워요. 일단 우리가 이거 하나는 기억을 해. 환율이 상승하면 평가절하를 하면 수출 제품의 가격은 싸져서 수출 잘 된다. 이건 외화 표시다. 내가 수출 많이 하고 싶다 해서 많이 할 수 있나? 외국에 사줘야지 하는 거지. 그래서 외화 표시 가격은 떨어지니까 수출이 잘 되고 두 번째는 환율이 상승하면 수입 제품의 가격은 비싸지니까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적게 소비해서 수입은 감소한다. 순수출은 증가하고 따라서 평가절하는 경상수지를 개선시킨다. 되시죠? 뭐 쉬운 걸 그렇게 뭐 강조하고 있냐. 넘어가자 이런 얘기죠. 표현이 지금 표정이 상대 가격 됐습니다. 외환시장 뭐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354페이지 교차 환율이라는 게 있네. 교차 환율 두 번째 단락에 보면
달러와 같이 외환 거래에서 중심 역할을 하는 통화를 기축 통화라고 부르고 비이클 커런시 혹은 키 커런시 이렇게 부릅니다. 각국 통화와 기축 통화 사이의 환율이 결정이 되면 제3국의 환율은 제3국 간의 환율은 이 기축 통화와 환율로부터 자동적으로 결정이 되는데 얘가 나와 있어요. 한국의 원달러 환율이 1대 1150원이다. 동경에서 미 달러와 일본 엔화 간일 환율이 1달러당 120엔이다. 그 밑에 그럼 원엔 환율은 어떻게 계산이 되냐? 그 원달러 환율의 원의 동그라미, 엔달러 환율의 엔의 동그라미. 그래서 원엔 환율 어떻게 결정된다고? 1150 나누기 120 이렇게 계산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아니 간단합니다. 자, 그렇게 계산하는 환율을 교차 환율이라고 부른다. 자, 355페이지 파생상품이 좀 나와 있는데요. 뭐 뒤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보고 가버리겠습니다. 현물한 거래는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래를 현물한 거래라고 그런다. 아, 뭐 이렇게 하면 뭐 이거 동어 반복이지 뭐 이게 무슨 현물 거래는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진다네요. 예. 그렇게 써놔요. 계약 시점과 결제 인도 시점이 동시점인 경우, 계약 시점과 결제 인도 시점이 같은 시점, 동시점에 이루어지는 거래를 현물 거래라고 부릅니다. 뭐 그러나 뭐 현물 거래에서 결제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뭐 계약 체결 이후 2일 후에 현물 거래가 뭐 결제. 실제 은행에서는 이런 것을 관심을 갖겠죠. 우리는 관심 가질 필요가 전혀 없고 이 영업일 내에 이루어지는 거래를 현물 거래라 이렇게 말하는데 계약 시점과 결제 인도 시점이 같은 시점입니다. 현물 거래는. 선물 거래는 이제 60일 선물, 180일 선물, 뭐 6개월, 1년 선물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계약 시점과 뭐가 달라? 결제 인도 시점이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래를 선물 거래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선물도 상품 거래가 있고 선물 환 거래, 외환 거래가 있고 뭐 이렇게 선물 주식 거래가 있고 뭐 다 있겠죠. 그래서 선물 환 거래는 외환 거래를 어떻게 한다? 밑줄 그으세요. 미래 특정 시점에 뭐 하는 거예요? 결제 인도합니다. 거래 계약 당시에는 뭐래? 약정. 얼마로 내가 주고받을지 약정 계약을 해. 어떤 환율로 사고 팔거나 팔지 살지 이렇게 계약을 하고 미래 특정 시점에 실제 결제 인도가 이루어지면 이걸 선물 거래라고 한다. 그 다시 위에로는 뭐라고 쓰라고요? 계약 시점과 결제 인도 시점이 차이가 나면 계약 시점과 결제 인도 시점이 차이가 나면 이걸 선물 거래라고 그래요. 결제 인도 시점을 30일 후로 정했어. 그러면 30일 선물. 60일로 정했어. 그러면 60일 선물 이렇게 부른다. 이때 약정한 환율을 선물 환율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선물한 거래는 왜 발생하냐? 선물한 거래가 발생하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환율 변동 위험을 해지하기 위한 거래입니다. 해지. 써놔 옆에다 해지 거래가 첫 번째. 환율 변동 위험, 환위험 해지. 두 번째, 선물 거래는 환차익, 차익을 보기 위해서요. 환차익 거래. 세 번째는 투기 목적으로도 선물 거래를 합니다. 환투기. 이 세 가지 목적이 선물 거래의 이유예요. 자, 그 중에 뭐가 나와 있냐면 거기 한국의 어느 회사가 시계를 미국에 수출하고 수출 동그라미. 미국의 수입상으로부터 30일 후에 시계를 100달러를 받기로 계약을 했다고 하자. 현재 환율은 1대 1000이에요. 밑줄. 30일 후에 1대 900으로 바뀌었어. 그러면 1000원으로 내가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900원밖에 못 받으면 100원씩 손해잖아요. 그래서 이런 환 위험을 해지하기 위해서 뭐 한다? 그 뒤에 두 줄 내려가 보면 수출과 동시에 30일 후에 내가 달러를 받을 건데 지금 달러 있어요 없어요? 없어. 30일 후에 생길 거야. 이걸 선물 환이라고 그러고 이걸 미리 팔아치우는 시장이 있다. 이거. 지금은 내가 달러가 없는데 30일 후에 생길 거야. 그 30일 후에 내가 줄 테니까 지금 계약을 하자. 이렇게 선물 계약을 한다고. 그 선물 계약의 계약 환율은 선물 환율을 어떻게 정한다고? 지금 정한다고. 지금 정해. 그래서 미래 환율 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예방할 수 있다. 밑줄. 환율 변동으로 인한 손실. 이게 환율 변동 위험. 환위험이다. 환위험. 이게 환위험의 해지 거래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예요.
그 다음 단락에 보면 환율은 외환의 가격이다. 따라서 선물 환율이 현물 환율보다 높으면 밑줄, 선물한 가격이 현물한 가격보다 높아진다는 점에서 선물환 할증이 있다라고 말하고, 선물 환율은 당연히 미래를 예측해서 합니다. 그래서 선물 환율이 현물 환율보다 낮으면 미래의 환율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외환의 가치가. 선물환 가격이 현재 가격보다 낮아진다는 점에서 선물환 할인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수합거래. 수합거래는 서로 주고받는 것인데 쌍방이 미리 정한 계약 조건에 따라서 항상 미리 정하는 거죠. 모든 걸 다. 그 일정 기간 동안 밑줄, 원금과 이자를 서로 교환하는 거래를 말한다. 수합거래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여기 나와 있는데요. 전통적인 수합은 현물과 선물을 수합하는 거예요. 자, 내가 한국에 투자가가 미국에 투자하려고 그래. 지금은 뭐가 필요해? 지금 뭐가 필요해? 지금 달러가 필요하죠. 지금 현물이 필요해. 그런데 미국에 1년 동안 투자를 해놨어. 그럼 뭐가 생겨? 1년 후에 달러가 생기죠. 그거는 지금 내가 갖고 있어? 아니요, 1년 후에 가질 거야. 1년 후에 가질 이 달러가 선물이야. 자, 내가 지금 투자를 미국에 하려고 해서 현물이 필요해요. 현물 매입해서. 그런데 1년 동안 미국에 투자해 놓으면 그 사이에 무수히 환율이 변할 거니까 환율 변동 위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1년 후에 내가 생길 달러를 지금 팔아치워 버려요. 안정적인 가치로. 따라서 선물 거래와 현물 거래를 어떻게 한다? 동시에 하면 이걸 수합 거래라 그래요. 앞에는 그러면 현물 거래도 있고 선물 거래도 있는데 그거 선물 거래 아니냐? 현물 거래와 선물 거래를 묶어버리면 이게 수합이라고. 자, A와 B가 만나서요. A가 B가 만나서 현물 거래를 했어. 그리고 선물 거래도 해. 나 지금 달러 필요한데 1년 후에 달러 투자해놨다가 나중에 달러 생길 거야. 그건 너한테 줄게. 요렇게 현물 거래와 선물 거래를 두 사람이 서로 묶어버리면 이게 수합 거래고, A가 얘한테는 뭐 하고요? 현물 거래를 하고, 뭐 C한테서 선물 거래를 한다. 이런 거는 현물 거래, 선물 거래예요. 각각 다른 거래야. 근데 이 둘을 묶어버리면 뭐라고요? 현물과 선물을 묶어버리면 요게 수합 거래다. 뭐야? 마음이 급해요. 지금. 네. 외환 수합이라는 게 있고요. 그게 방금 제가 말씀드린 현물 사면서 선물 팔아치우는 거 밑줄. 언제 이렇게 한다고요? 국내 투자가가 외국에 투자할 때. 국내 투자가가 외국에 투자할 때 지금 현물 사요. 그래서 투자를 해. 나중에 선물 생길 거야. 미리 팔아치워. 현물환 매도, 선물환 매입은 그러면 언제 누가 할까요? 외국 투자가가. 외국 투자가가 지금 현물 팔아. 왜? 지금 내 달러 갖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투자해야 되니까. 그렇죠? 동시에 일어나는 거래다. 그게 핵심이고요. 통화 수합이 있어요. 두 거래 당사자가 보유하고 있는 이종 통화를 서로 바꾸어서 사용하고, 밑줄 만기일에 원금 다시 교환하는 거래. 통화 수합 굉장히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가 일본과의 통화 수합 이런 것들은 거의 다 만료가 돼버렸어. 갱신을 안 해가지고 거의 뭐 일본하고 사이가 안 좋을 때 다 끊어버렸어. 왜? 중국이 있으니까. 근데 지금 중국하고 굉장히 사이가 안 좋잖아요. 굉장히 지금 뭐 중국이 여러 가지 압박을, 사드 때문에 여러 가지 압박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게 뭐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면 앞으로 굉장히 우리나라가 부담스러운, 경제적인 측면에서 부담스러운 정책을 중국이 많이 쓸 것 같아요. 그래서 한중 간의 이 관계가 지금 정식 외교적인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타격을 많이 입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처럼 뭐 우리나라가 마늘 수입에 대해서 긴급 수입 제한 조치를 했더니 휴대폰에 대해서 10배의 보복 조치를 취한 뭐 이런 직접적인 무역 보복은 하지 않는단 말이죠. 왜냐하면 국제 규범에 걸리니까. 그런데 이런 간접적인 형태의 다양한 형태의 지금 뭐 비자 발급을 굉장히 어렵게 만든다거나, 우리나라 지금 그 상용 비자 발급은 한중 간의 비자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거의 10배 이상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타겟으로 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지금 생기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나라가 뭐 자주 국가잖아요.
좀 약소국이긴 하지만 좀 잘 할 필요가 있는데 그동안은 되게 미국과 중국 사이를 잘 왔다 갔다 하면서 잘 했는데 이번엔 너무 일방적인 한쪽을 따라가는 바람에 문제가 지금 많이 지금 실리 측면에서 많이 잃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여러분 들어가서 잘하세요. 보내만 줘라 내가. 뭐 하나 한다 진짜. 그 통화 선물이요. 통화 선물은 약정일에 미리 정한 가격 밑줄. 미리 정한 가격으로 외화를 사거나 파는 계약이다. 그 선물한 거래와는 달리 밑줄 그으세요. 통화 선물은 선물 거래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두 번째, 거래 조건이 표준화되어 있다. 그냥 선물환 거래라고 보통 얘기했는데요. 이거는 선도 거래를 의미합니다. 선도 거래. 아주 옛날 방식이야. 다시 말하면 두 당사자가 모여서 A, B가 모여서 지기 마음대로 다 계약 조건을 정하는 거예요. 이게 선도 거래입니다. 선물환 거래 일종이야. 그런데 거기 통화 선물이라는 것은 거기 계약 조건이 표준화되어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표준화된 약관을 선택해 둘이 모여서, 둘이 만나서. 또 거래 결제 이행이 보증이 되어 있어. 계약 불이행 위험이 거의 없어. 이게 두 번째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통화 선물은. 그러니까 선물 계약은 환율 변동 위험을 해지해 줘요. 그렇죠? 환위험 없어. 그런데 이것도 하나의 계약이기 때문에 선물 계약을 맺었는데 1년 후에 서로 주고받기로 했는데 내가 보니까 가만 보니까 계속 나한테 불리한 방향으로 환율이 변하고 있네. 그러면 도망가 버린다는 얘기예요. 계약을 안 지켜버려. 이게 계약 불이행 위험이 있어요. 그런데 계약 불이행 위험을 이 통화 선물은 청산소가 보증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계약 불이행 위험까지 없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통화 옵션이 있다. 미래 특정 시점에 외화를 미리 약정 가격, 행사 가격, 이 스트라이크 프라이스, 미리 약정한 행사 가격으로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를 매매하는 것이다. 그래서 옵션권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통화 옵션은 조건부 청구권을 사거나 파는 것입니다. 밑에 써나? 조건부 청구권. 그래서 미래 특정 시점에 특정한 화폐를 살 수 있는 권리 또는 내놓을 수 있는 권리를 사는 거야. 이게 조건부 청구권입니다. 그 세 줄, 네 줄 내려가 보시면 미래 일정 시점에 주어진 환율로 외국 화폐를 판매할 수 있는 권리, 내놓을 수 있는 권리, 이게 풋 옵션이고요. 외국 화폐를 매입할 수 있는 권리, 이게 콜 옵션입니다. 콜은 부른다는 거죠. 살 수 있는 권리고 풋은 내놓을 수 있는 권리야. 이 옵션 매입자는 시장 가격의 변동 상황에 따라서 밑줄 그으세요. 자기가 유리한 경우에, 왜 유리한 경우에 조건부 청구권 권리는 자기가 유리한 경우만 행사하고 불리하면 포기해버리면 된다 이거예요. 포기하면 그 권리를 살 때 준 뭐가 있어? 옵션 프리미엄만큼 손해예요. 선물 계약은 잘 들으세요. 선물 계약은 제로섬 게임입니다. 내가 이득이면 상대방은 반드시 손해야. 산 사람과 파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 옵션 계약은요. 옵션 계약은 이 제로섬이 아니에요. 이득은 무한정이야. 자신이 가장 유리할 때 파니까. 그런데 손해를 볼 것 같으면은 그 행사해 안 해? 행사를 안 해. 그냥 포기해버려. 권리를 포기해버려. 그러면 그 권리를 산 것만큼만 손해예요. 옵션 프리미엄만큼만 손해지 이게 무한대가 아니야. 그래서 비대칭 상황이다 이렇게 보통 얘기합니다. 제로섬감이 아니에요. 통화 옵션은. 이제 그래프 같은 게 이런 게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좀 쉽게 이해는 안 되는데 일단 그거 알아두세요. 선물은 항상 제로섬 게임입니다. 이득을 본 사람이 있으면 손해를 본 사람이 반드시 있어. 옵션 매입자는 시장 가격의 변화에 따라서 자기에게 유리한 경우에 옵션을 행사한다. 불리한 경우는 포기해버린다. 밑줄. 이와 같은 선택권의 대가로 거래 상대방인 옵션 매도자에게 물론 프리미엄을 지급하는데 여기 옵션 프리미엄이고요. 옵션 매도자는 프리미엄을 받는 대신에 팔았으니까 권리를 팔았으니까 상대방이 행사하려면 반드시 따라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그런데 권리를 가진 사람은 권리는 포기해버릴 수가 있다. 자산에 대한 수요. 이게 환율에 대한 자산 접근 여기 이제 시작인데요.
이 부분이 뒤쪽 다음 장 이러면서 잘 되어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화폐도 일종의 자산이다 밑줄. 그래서 외환의 가격인 환율도 자산 가격 결정 원리에 따라 결정된다. 이게 대전제고요. 이게 환율에 대한 자산 접근 모형이라고 말하고, 자산 가격 결정 요인인 기대 수익률, 환율의 변동성, 위험성, 유동성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보면, 첫째 밑줄 긋시다. 사람들은 여러 자산 중에 수익률이 높은 자산을 선호한다. 뭐 당연하겠죠. 그런데 미래의 자산을 선택할 때에 미래는 확실한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불확실한 세계이기 때문에 그냥 실질 수익률이 아니라 기대 실질 수익률에 의존한다 이 말이에요. 기대 실질 수익률. 두 번째, 수익률의 변동성도 자산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 수익률, 확실한 그 정기예금 수익률 확정적이지만 주식형 예금 수익률 이게 불확실하다. 이거 주식 가격, 주가가 자꾸 변동하니까. 그래서 마지막 줄에 수익률의 변동 폭이 클수록 리스크가 커진다라고 표현합니다. 세 번째, 자산의 유동성도 자산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 유동성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자산이 다른 자산으로 이렇게 쉽게 교환될 수 있는 정도 이 말이에요. 거기 밑줄 그어놓으세요. 자산의 유동성이란 특정 자산이 다른 자산으로 얼마나 쉽게 교환될 수 있느냐. 부동산은 처분해서 다른 자산으로 바꾸기가 시간이나 비용이 많이 걸려요. 현금은 언제든지 $1로 바꿀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현금은 유동성 높고 부동산은 유동성 낮고 중간에 뭐가 있겠어요? 채권도 있고 주식도 있고 뭐 이러겠죠. 다음 단락에 외환도 일종의 자산이기 때문에 밑줄 그으세요. 외환에 대한 수요는 방금 말한 기대 실질 수익률, 위험, 유동성의 세 가지 조건에서 결정된다. 자, 그 뒤에 이자율 평형 조건이 있습니다. 그 이자율 평형 조건을 보면 방금 세 가지에 의해서 자산에 대한 수요가 결정된다 그랬는데, 이 이자율 평형 조건에서는 그러나 거기 단순화하기 위해서, 분석을 단순화하기 위해서 기대 실질 수익률에 의해서만 수요가 결정된다고 하자 뭐 버려버린 거예요? 유동성 버려버린 거예요. 두 번째 뭐 버려버렸어? 그 위험성 버려버렸어. 그래서 이자율 평가는 가장 중요한 가정이, 첫 번째 가정이 자본의 완전 이동성이에요. 그 옆에 써요. 이자율 평형 조건의 가장 중요한 가정은 국가 간의 자본 이동성이 완전하다.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자산 간의 대체성도 완전하다. 자산의 대체성이 완전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국내 자산, 한국의 국채와 미 재무성 증권이 어떻다고요? 수익률만 똑같으면 무차별한 자산이다 이게. 그런데 실제로는 수익률 똑같다고 해서 미 재무성 증권과 한국의 국채가 똑같다고 인식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왜? 수익률 3% 준다고 해서 여러분이 나는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의 국채를 선택하겠어요? 아니럴 거란 말이에요. 미 재무성 증권을 선택할 거란 말이에요. 왜? 그게 위험성이 훨씬 낮으니까 이 채권 발행자의 신용도를 본단 말이죠. 위험성이 훨씬 낮아. 부도 위험이 낮죠. 미국은 AAA 세계니까 한국에 많아봐야 A 플러스다 이거죠. 두 번째는 국제시장에 내놓으면 미 재무성 증권은 쉽게 다른 자산으로 쉽게 바꿀 수 있단 말이에요. 내 달러 가지고 가서 바꾸려면 쉽게 바꾸는데 원화 가지고 가서 바꾸려면 잘 안 바뀐다 이거예요. 국제시장 가서 북한의 원 가지고 가서 바꿔달라. 웃기죠. 아무도 안 바꿔주겠죠. 그러니까 이게 자산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고려하지 않는다는 게 자산 간의 완전 대체성,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고, 세 번째 이자율 평가의 가장 중요한 과정은 뭐예요? 똑같은 화폐를 가지고 국내에 투자하든 외국에 투자하든 그 자산이 갖는 수익률이 똑같아진다는 거죠. 결국은 거래 비용이 없다. 자본 거래에 있어서 거래 비용, 캐피털 트랜잭션 코스트가 제로다. 요게 세 번째 가정입니다. 요 세 가지 가정을 잊어버리면 안 돼. 그런 가정을 두고 사람들이 한국에 예금할 거냐, 미국에 예금할 거냐, 두 나라 예금의 기대 수익률에 결정된다 밑줄.
그거 한번 읽어보면 되고요. 뭐 1,000원일 때 뭐 얼마고, 10,000원일 때 얼마고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달락에, 다음 달락에 마지막. 이처럼 외국 예금의 기대 수익률이 높아지면 사람들은 외국 은행에 예금을 할 거고, 따라서 외환에 대한 수요가 늘고 몇 줄? 우리 예금의 기대 수익률이 높으면 당연히 우리나라 은행에 예금할 거기 때문에 외환의 공급이 늘고, 양국 예금의 기대 수익률이 일치할 때 외환의 수급 균형이 이루어진다. 양국 예금의 기대 수익률이 같아지는 조건을 이자율 평형 조건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양국 예금 그랬는데요. 밑줄 긋고요. 양국 예금이 아니라 보통 이제 이자율 평가는 채권 투자에 따른 기대 수익률이 일치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통은 원화 예금, 달러 예금 이거를 어디다 예금한다고? 은행 찾아가서요? 아니요. 채권 사서. 거기에 외환시장 균형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14.4에다가 밑줄을 별표 하나 그렸고, 이자율 좌변은 자국의 투자 수익률이고요. 우변은 외국의 투자 수익률입니다. 양국의 투자 수익률이 일치한 상태에서 뭐가 결정된다고요? 그 옆에다 써놔. 균형 환율 결정 이론입니다. 균형 환율 결정 이론인데, 이 균형 환율 결정 이론은 단기 환율 결정 이론이에요. 단기. 국가 간의 자본 거래는 아주 신속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단기 환율 결정 이론으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자율 평가다. 그 외환시장 균형을 그 다음 넘어가 보세요. 14-1 보면 환율 2에다가 외환의 가격 써놓고요. 환율 2는 뭐라고? 외환의 가격이에요. 기대 수익률인데 방금 우리가 그 위에 식을 이렇게 써놨어. R equal R 스타 플러스 2분의 2 expectation 마이너스 2. 이게 예상 환율 변동률이 예상 환율 변동률. 이게 국내 투자 수익률이고 이게 해외 투자 수익률인데 이게 예상 환율 변동률이고, 거기서 지금 어떤 설명을 하고 있냐면 지금 투자 수익률과 위에 환율 평면이에요. 여기 수익률을 결정하는 변수는 많네요. 여기요. 굉장히 많은데 이 중에 2차원 평면에 두기 위해서 뭐만 요거 하고요. 요거하고 요것만 가져왔어. 그럼 2차원 평면에 두지 않는 것들은 수요 결정 요인은 굉장히 많은데 해당 재화 가격만 가지고 오고 나머지는 다 어떻게 한다고? 콜론 이하로 보내가지고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변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곡선 자체가 시프트 되게 만든다. 요거는 곡선 상해 이동이고 요건 곡선 자체로 시프트 하게 만든다. 그래서 거기 달러 예금의 기대 수익률은 어때요? 환율이 상승하면 요건 어떻게 생겼습니까? 다시 한번 쓰면 R 스타 플러스 2분의 expectation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수 있기 때문에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요 해외 투자 수익률은 떨어지기 때문에 환율과 해외 투자 수익 간에는 역관계 있죠. 그래서 거기 달러 예금의 기대 수익률 옆에다가 뭐라고 써놔? 이렇게 R 스타 이렇게 써놓고 달러 예금의 기대 수익, 투자 수익 함수예요. 이 함수는 뭐에 영향을 받는다? 예상 환율에 영향을 받고요. 해외 이자로 영향을 받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거기 원화 예금의 기대 수익률에다가 원화 예금 기대 수익 함수를 표시를 하고, 요 원화 예금의 기대 수익은 뭐에만 영향을 받아? 요 이자율에만 영향을 받습니다. 이렇게. 그게 쭉 뭐가 나와 있냐면 환율이 E2 수준이라고 해봐요. E2 수준에서는 달러 예금의 기대 수익률보다 원화 예금의 기대 수익률이 높을 때니까 그 양쪽 화살표를 차이를 양쪽 화살표로 표시하고, 자본이 우리나라로 들어올까요? 빠져나갈까요? 자본 유입. 그 옆에다 자본 유입 써. 그러면 외환시장의 초과 공급이 발생하면서 환율이 떨어집니다. 환율이 E2에서 E1으로 화살표. 최초의 환율이 E3라고 한다면, E3 수준이라고 한다면 자국 투자 수익률과 해외 투자 수익률 가운데 해외 투자 수익률이 높으니까 거기다 자본 유출 쓰고, 자본 유출 외환의 수요가 많아지고 환율은 상승하게 됩니다. E3에서 E1으로 화살표.
그래서 A점은 안정적인 균형점이죠. 외환시장의 균형점이 되겠습니다. 균형 환율의 변화. 균형 환율의 변화. 첫 번째, 이자율 변화가 균형 환율에 미치는 영향. 거기 한국의 이자율 상승에다 밑줄 긋고. 두 번째, 다음 달러 가면 외국의 이자율 상승에다 밑줄 긋고. 이랬을 때 환율이 어떻게 변하냐, 뭐 지금 이거 묻고 있어요. 세 번째는 넘어가세요. 예상 환율의 크기가 균형 환율에 미치는 영향.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한국의 금리가 R1에서 R2로 늘었다. 화살표. 거기 원화 예금은 기대 수익률을 어떻게 표시하라 했어? 요 R, 요. 여기에 R1에서 어떻게? R2로. 우측 가겠죠? 원화 예금의 기대 수익률 곡선이 우측으로 가게 되면 최초의 환율 수준에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 거기 E1에다 옆에다 최초의 환율 써놓고 최초의 환율 수준에서 해외 투자 수익보다 국내 투자 수익이 상대적으로 높아지죠. 얼마만큼 차이가 나? A 프라임만큼. 이게 투자 수익 격차가 발생하고 자본 유입, 환율 하락. 그래서 E1에서 E2로 화살표. 자, 첫 번째 어떤 게 표시가 되어 있냐면 환율에 대해서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국내 이자료만 영향을 받는 국내 투자 수익 함수가 있고 그 다음에 환율에 역관계에 있는 해외 투자 수익 함수가 있다. 요거는 R스타나 예상 환율이 변하면 변한다. 최초의 균형 환율 수준은 여긴데 E0 뭐 E1이든 뭐 E2 E0 여기 R0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상태에 있을 때 국내 이자율이 높아지면 요 R1으로 국내 투자 수익 함수가 R0에서 R1으로 이렇게 우측 가게 되고 최초의 환율 수준, 최초의 균형 환율 수준에서 뭐가 발생하고 요 AA 프라임만큼 투자 수익 격차가 발생하고 자본이 유입되면서 환율이 떨어진다. 이렇게 B점으로 가면서 환율이 E1으로 이렇게. 자, 이거를 그 그래프 옆에다가 이렇게 써놔요. 이렇게 R 스타 플러스 2분의 E expectation 마이너스 2. 요게 처음에는 같았어. 그런데 국내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상대적으로 이렇게 씁시다. 상대적으로 국내 투자 수익이 증가하고 그러면 국내에 투자가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국내 투자가 증가하면 자본이 국내로 들어온다는 것을 의미하고 외환시장의 외환의 초과 공급 상태의 불균형이 되고 외환의 가격인 환율이 떨어진다. 자, 이걸 보는 것은 우리가 첫 번째 뭐만 본 거냐면 요 환율 변화만 본 것이에요. 환율 변화만. 그런데 거기는 그것만 묻고 있지만 사실은 나중에 이제 여러분 환율 변화만 묻지를 않아. 국내 투자를 이렇게 해서 이게 현물 환율 변화예요. 요 채권 가격은 어떻게 되고요. 외국 채권 가격은 어떻게 되고 요 이자율, 국내 이자율, 요 외국의 이자율 이거 어떻게 되냐 이게 다 묻는다고. 채권 가격과 이자율은 어떤 관계에 있어요? 역관계에 있다. 역관계에 있어. 그래서 국내에 뭐를 산다는 것은 요 국내 투자 수익이 높아서 자본이 유입된다는 것은 국내 채권에 대한 수요가 느는 거예요. 국채에 대한 수요가 늘어. 그러면 국채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지. 역관계에 있는 수익률은 떨어집니다. 두 번째, 요 외국 채권은 당연히 버리고 국채를 사는 거지. 포트폴리오의 바구니 안에. 그러면 외국 채권은 시장에 많이 나와 수익률이 반대로 올라갑니다. 얘는 공급이 늘고요. 다 이해되시죠? 기본적으로 P 본드의 가격은 요거에 역관계에 있다. 무한 등비급수로 바로 영구채로 가면 바로 이게 도출 가능합니다. 그런 거 지금 할 때가 아니에요.
자, 일단은 환율 변화만 지금 보기로 했고, 두 번째는 넘어가 보세요. 외국 이자율 상승, 요겁니다. 외국 이자율 상승, 이거. 그래서 또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죠, 지금 거기에. 국내 투자 수익 R0, 국내 투자 수익 함수가 있고, 어떤 평면에? ER 평면에. 해외 투자 수익 함수가 이렇게 R 스타 이렇게 있는데, 처음에 R0 스타 수준에서 해외 투자 수익이었는데요. 여기가 E0고, 해외 투자 수익률이 올라가게 되면, 요 이자율 상승하게 되면 해외 투자 수익 곡선이 상방으로 이렇게 가면서 R0 스타가 R1 스타로 이렇게 가면서 R1 스타로 이렇게 가면서 최초의 균형 환율 수준에서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 요 투자 수익 격차가 발생하죠. 이렇게 격차가 AA 프라임만큼 자본이 유출되면서 환율이 상승하게 됩니다. 요 환율이 E1으로.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에 쓰면 R과 R 스타 플러스 2분의 E expectation 마이너스 2. 여기 처음에는 같았다. 뭐가 올라가면?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요 투자 수익이 격차가 이렇게 발생하게 되고, 해외 투자 수익률의 상대적인 증가다. 따라서 해외 투자가 늘 것이다. 해외 투자가 는다는 것은 해외 채권을 산다는 것이에요. 요 PF, 요 해외 채권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자율은 어떻게 돼? 해외 채권의 이자율, 요거 역관계 있기 때문에 요거 떨어집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요거에 있지 않아요, 지금. 요 이자율 묻지 않고 환율 물었으니까. 해외 투자는 증가하면서 자본이 유출되고요, 해외로 빠져나가고, 요걸 사는 형태로 빠져나간다 이 말이에요. 외환에 대해서는 시장에 뭘로 바뀌어서 빠져나간다? 달러로 바뀌어서 빠져나간다. 그래서 외환에 대해서 초과 수요가 발생하고 외환의 가격인 환율이 상승하게 된다. 요게 환율에 미치는 영향이다. 그래서 요 환율이 상승한다 이렇게. 예상 환율, 이런 경우는 한국의 금리가 상승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면, 지금 뭐 한국 경제가 워낙 금리가 아니고 경기가 나쁘기 때문에 금리 인상은 별로 우리가 뭐 금세 나타날 일은 없어. 미국이 출구 전략을 쓰지 않는 한. 그러면 미국 출구하면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라 우리 한국의 금리가 인상 같이 올라가는 이런 형태예요. 요거는 미국의 출구 전략을 예로 들 수 있고, 한국은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미국이 금리를 인상시키는 출구 전략을 썼다. 그랬을 때 자본이 빠져나가면서 환율 상승하는 이런 형태로 우리가 분석을 할 수가 있고, 예상 환율 거기에 있는데요. 예상 환율 변화가 균형 환율에 미치는 영향. 거기 밑줄 긋읍시다. 예상 환율의 상승은 환율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밑줄 그으세요. 예상 환율 상승하면 외국 예금의 기대 수익률이 올라간다. 그 위에 수식 하나 써봐, 똑같이. 옆에다 수식 하나 써보면. R equal R 스타 플러스 2분의 2 expectation 마이너스 2. 그 예상 환율에다가 위로 화살표. 부동산방이 어떻게 바뀌어요? 우측으로. 그러면 해외 투자 수익률의 상대적인 증가, 해외 투자의 증가, 자본의 유출, 환율 상승, 뭐 이렇게 나타나겠죠. 그건 뭐 쉬운 내용이니까. 언제 예상 환율이 이렇게 상승할까요? 예상 환율 상승은 원달러 환율의 상승을 예상하는 것은 언제, 그래, 자국통 가치가 언제 떨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한국이 경제 상황이 나쁠 때. 북핵 위기 혹은 북한이 미사일 자꾸 발사하고, 그래서 한반도의 지정학적 불안정성이 가중되면, 대북 리스크가 커지면 한국의 통화 가치는 떨어질 거라고 예상하겠죠? 그래서 예상 환율이 상승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자본이 빠져나가 버립니다. 유럽에 지금 심각한 경기 침체가 회복이 안 돼. 계속해서. 그러면 유럽의 재정 위기가 다시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뭐 이렇다면 피그스 국가들이 또 부도 위기에 몰리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으로부터 자본이 빠져나가 버립니다. 나중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왜 한국으로부터 자본이 빠져난다고? 한국은 자본 자유화에 관한 한, 자본 이동에 관한 한 빗장이 전혀 없어. 사실상의 완벽한 자본 자유화를 달성하고 있다. 자본시장 통합법을 발효시킨 이후에. 자본시장 통합법은 언제 발효됐어요? 그건 내가 알게 뭐야. 2009년도에 발효됐습니다. 2008년도 미국에 금융위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금융위기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이러면서 파생상품이 이 주범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우리는 빗장을 완전히 푸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2009년도에 발효하고 있어. 그러니까 한 10년 준비했어. 한 10년 준비했는데 갑자기 2008년에 미국의 금융위기가 온 거야. 때를 잘못 만났죠, 우리가. 때를 잘못 만났어. 그래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2009년에 자본시장 통합법이 발효가 됐는데 급격하게 자본이 빠져나갑니다, 한국으로부터. 그래서 한국이 경제 상황이 나쁜 게 아니고 미국이 경제 상황이 나쁜데, 선진국의 경제 상황이 나쁜데 한국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입었어요. 전 세계 ATM기다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든지 맡기고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다. 그 커버된 이자율 평형 조건, CIRP 써놓고 CIRP. 수식은 그 다음 14.5에 나와 있네요. 거기 2분의 F-2에다가 동그라미 2분의 F-2. 이게 선물한 프리미엄률 이렇게 부르는데요. 여기 예상환율 변동률, 요 예상환율 변동률 요거하고 요거 예상환율에 요거 대신에 뭐만 바꾼 거예요? 예상환율을 뭘로만 바꿔? 선물환율로만 바꾼 거야. 선물환율로. 그래서 이 커버된, 뭐가 커버됐다는 거예요? 환율 변동 위험이 커버됐다는 것입니다. 커버된 이자율 평형 조건. 자, 외국 예금에서 얻은 1년 후의 원화 수익은 환율 변동 때문에 불확실하다 밑줄. 환율 변동이다 밑줄 긋고 불확실한데 1년 후의 원화 수익. 예를 들어서 미국의 금리가 10%고 현재 환율이 1000이다. 달러당 1000원이다. 10만 원을 미국에 예금하면 1년 후에 110달러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1년 후에 110달러는 뭐 환율이 어떻게 되면 올라가면 어떻게 되고 떨어지면 어떻게 되고 하여튼 위험이 있다 이 말이에요. 거기 밑줄 긋읍시다. 환율 변화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고 미래의 수익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미국 예금에 필요한 100달러를 구입함과 동시에 동그라미. 거기 미국 예금에 필요한 100달러 구입은 뭐예요? 현물 매입이죠. 동시에 1년 후에 예상 수익 110달러를 1년 후 선물로 내다 팔면 선물 매각이죠. 이게 선물 거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환율 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선물 거래를 하는 것을 이게 CIRP가 그 과정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R equal R 스타 플러스 2분의 F-2. 시간이 뭐 없으니까 뭐 이게 이런 건 여유 갖고 해야 되는데. 요 선물로 지금 대체를 했는데 미래 예상 환율이 들어있다는 것은 미래 예상 환율은 알 수 있어요, 알 수 없어요? 불확실해요. 그래서 환율 변동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이거는 환율 변동 위험을 해지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노출되어 있는 것은 UIRP, uncovered, 환율 변동 위험이 커버되지 않은 이자율 평가 정리고, 요거는 환율 변동 위험이 커버된 이자율 평가 정리야. 가장 큰 차이점은 요거와 요거의 차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환율 변동 위험에 노출된 상태에서 국제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CIRP는 뭐예요? Covered Interest Rate Parity. Parity는 뭘까? Parity는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이자율 평가는 이자율을 뭐 evaluate 이런 말이 아니라 parity는 일치한다는 말이야. 이자율이 일치한 상태에서 균형 환율이 정해진다는 거예요. UIRP도 마찬가지예요. 이자율이 일치하는 상태에서 균형 환율이 정해지는데 커버되지 않은 상태의 이자율이 일치한다. 자, 그래서 거기 이제 환율 변동 위험을 회피한다는 얘기는 했고,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줄에 그러나 그 자본 이동 과정에서 미국 예금의 수익률과 한국 예금의 수익률 차이는 점점 줄어들고 결국은 같아지는데
같아지는 게 패러티다 이 말이에요. 일치한다. 평가다. 첫째, 한국에서 미국으로 자본이 이동함에 따라서 밑줄 그으세요. 한국에서 미국으로 자본이 이동한다는 것은 미국 채권 사고 한국 채권 파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이자율은 올라가고 미국의 이자율은 떨어진다. 거기가 그렇게 써놔. PB하고 한국 채권은 내다 팔고 미국 채권은 지금 사들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국 채권에 대해서는 이 공급이 시장에 내놓으니까 공급이 늘고요. 얘는 수요가 늘어. 요 채권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겠지. 요 채권 가격은 미국 채권은 가격은 살려는 사람이 많으니까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자율은 역관계 있으니까 국내 이자는 올라가고 요 외국의 이자율은 떨어지고 이런 표현이에요 지금. 그래서 한국의 이자율은 왜 올라간다고? 채권 가격이 떨어지니까. 미국의 이자율은 왜 떨어져요? 채권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두 국가의 이자율 차이가 점점점 줄어든다. 두 번째는 현물 시장에서 달러 매입이 늘어나고 밑줄. 왜? 미국 채권 살려고 하니까 달러 매입이 늘어나고 그래서 현물 환율 올라가고. 선물 시장에서는 나중에 미국에 투자했다가 다시 원화로 바꿔야 되니까 미리 팔아치운다 이랬어요. 달러 매도가 늘어나서 선물 환율이 떨어진다. 그래서 달러의 선물환 할증률이 감소하기 때문에 위험이 회피된 밑줄 그으세요. 미국의 예금의 수익률이 점차 하락한다. 궁극적으로는 양자의 수익률이 같아진다. 자, 이랬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보면 처음에 같았는데 어떤 이유에서건 요 한국보다 미국의 투자 수익률이 높아지면 이렇게 격차가 생기면 상대적으로 해외 투자가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투자 수익률이 높아지니까 당연히 미국 채권, 요 해외 채권에 대해서는 수요가 늘고 채권 가격은 올라가고 요 F 올라가고 요 이자율은 어떻게 되고요? 떨어지고 요 채권 가격은 올라가고 이자율은 떨어지고 요 알스타 이자율 떨어지고 국채는 버려버리고 외국 채권을 사니까 국채에 대해서는 공급이 늘어서 가격은 떨어지면서 반대로 수익률은 올라가고 이자율 변화를 이렇게 봤고요. 외국 채권을 산다는 것은 자본이 어떻게 되고 빠져나가고 유출되고 따라서 현물 시장에서는 현물에 대해서 외환에 대해서 수요가 늘어서 초과 수요 상태가 되니까 현물 환율은 상승하고 이것도 얘기했어요. 이자율, 현물 환율, 마지막 선물 환율만 얘기하면 된다. 투자 기간 동안에 미국의 투자 기간 동안에 환율의 변동 위험이 있기 때문에 환율 변동 위험이 있기 때문에 현물을 사는 것과 동시에 선물을 판다. 그래서 선물을 매각해요. 좀 빨리 하면 여러분 힘들 분도 계신데 선물을 매각해. 시장에 선물이 많이 나와. 그러니까 선물 환율 떨어지지. 이렇게 요 네 가지가 아주 신속하게 아까 가정했던 그 가정이 충족이 되면 아주 신속하게 얘는 어떻게 되고요? 떨어지고 얘는 올라가고 얘도 떨어지고 얘는 어떻게 되고? 올라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주 신속하게 얘가 같아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국가 간의 자본 이동이 완전히 자유롭고 두 번째 자산 간의 대체성이 완전하고 자본 거래에 있어서 트랜스액션 코스트가 전혀 없고 미미하고 그리고 현물 거래를 선물 거래로 대체함으로써 환율 변동 위험을 해지하면 아주 신속하게 이게 같아지면서 CIRP가 성립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첫째, 둘째 나와 있는 거 거기다 별표를 하고 꼼꼼하게 좀 읽어보세요.
제일 마지막 단락에 선물 거래를 이용하면 외국 예금의 수익률을 확정할 수 있다. 확정. 왜 확정할 수가 있어? 이 값은 확정된 값이니까, 선물 환율 지금 계약 시점에 확정된 것이니까. 우리 선물 시장은 부산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현물 시장처럼 지금 미래에 30일, 60일, 90일 선물을 거래하는 시장에 지금 있다고. 이처럼 선물 거래를 이용해 위험을 제거한 이자율 평형 조건을 커버된 이자율 평형 조건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넘어가 보면 그 식이 있고 별표. 자, 그 다음 단락에 보면 이자율 평형 조건인 14.4는요 유위험 이자율 평가, 14.5는요 무위험, 앞에 유 밑에 뒤에는 무, 앞에 거는 커버되지 않은, 뒤에 거는 커버된. 그래서 두 개는 앞에 14.4에다가 유 써놔. 유 uncovered. 커버되지 않은 이자율 평형 조건에서는 외국 예금의 기대 수익률은 예상 환율에 근거한다. 밑줄. 환율 변동 위험에 노출됐다 이렇게 써놨고, 환율 변동 위험에 노출됐다. 그래서 불확실하다. 그 다음에 14.5는 C 써놔. C. covered. 그래서 커버된 이자율 평형 조건은 외국 예금의 기대 수익률은 선물 환율에 근거하기 때문에 확정되어 있다. 이게 차이점이 있고, 만약 그 단락의 밑에 세 번째 줄에 보면 선물 환율을 이용하면 환율 변동으로 인한 외국 예금의 기대 수익률의 불확실성을 회피할 수 있다, 제거할 수 있다. 이게 선물 시장을 이용하는 이유죠. 만일 예상 환율과 선물 환율이 같아지면 요 예상 환율과 선물 환율, 요 E expectation과 F가 같아지면 두 식은 물론 같아진다. 이런 가설을 불편성 가설이라고 부릅니다. 불편성 가설. 밑에 써놔요. 선물 환율, 현재 선물 시장에서 결정된 선물 환율을 보면 미래 예상 환율이 어떻게 변할지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선물 환율은 미래 예상 환율의 불편 부당한 예측치가 된다. unbiased estimate 된다. 이게 이제 불편성 가설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실증 분석 결과는 불편성 가설이 기각된다라고 많이 얘기를 했는데, 여기 그 뒤에 요 박스 안에 설명은 유사하게 변한다라고, 선물 환율과 미래 예상 환율이 아주 유사하다라고 한다면 F가 예상 환율과 같아지는 거죠, 사실상. 그래서 불편성 가설이 성립하는 것으로 실증 자료를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 요 박스 안은. 그래서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끝에 단락에 보면 그 박스 안에 실제로 두 번째 줄에 세 번째 줄, 현물 환율과 선물 환율은 높은 상관관계를 갖고 움직임을 알 수 있다. 그림을 보면 이는 커버된 이자율 평형 조건에 의해서 결정된 선물 환율과 미래 현물 환율이 거의 유사함을 말해준다. 불편성 가설이 성립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책을 보면 또 그렇지 않아요. 불편성 가설은 실증 분석 결과 기각된다 이렇게 또 표현이 있어. 근데 여러분 이제 CIRP와 UIRP가 같아지는 경우는 프랑켈의 실증 분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들어본 사람이 있을 텐데, 그 프랑켈의 실증 분석은 펠드슈타인 호리오카의 실증 분석 다음에 나오는 것인데요. 아, 못 들어보셨어? 그 실증 분석에 보면 이 불편성 가설이 기각된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박스 안을 좀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뭐 여전히 많이 못했습니다. 여전히 많이 못했는데, 그 1시간이라는 게 정말 실제로 만약에 317을 한 번에 한 다음에 훨씬 많은 양을 나갈 것 같아. 3시간을 한꺼번에 하면. 좀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여러분이 매일매일 잘 읽어오시고 있는 거죠, 지금? 그 뒤에 환율 변동의 요인하고 거기부터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수고하셨습니다.